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바로 아래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연준 통화정책이 사전에 설정된 경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서 경제지표에 매우 유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금리가 중립금리와 매우 떨어져 있다는 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발언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통화정책과 관련해 완화적인 발언을 내놓은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5% 급등한 25,366.4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3% 상승한 2,743.78에 나스닥 지수는 2.95% 급등한 7,291.5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더라면 GM이 미국 공장을 닫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자동차 관세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는 수십 년간 혜택을 입었다고 지적하면서도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 관련 회사는 호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무질서한 브렉시트 등 여러 가지 브렉시트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질서한 브렉시트가 나올 경우 영국 경제 성장률이 7.75% 줄어들고 파운드 가치는 25%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영국의 은행 시스템은 이런 무질서한 브렉시트도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2거래 연속 동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2100선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제 시장에서는 5G와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700선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폭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시장 상황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악화되면 중국에게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시장 영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주목받는 안전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금인데요. 금값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최근 시장의 움직임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입니다. 업황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투자 조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좀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의 바로 아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원문으로 살펴보면 just below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CNBC를 보니까 이전 이제 10월에 중립금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과는 아예 성격을 달리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소장님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기에 미국의 어떤 빵이나 이런 어떤 종목들이 급락 이후에 어떻게든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좋은 시그널을 좀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동부 시간으로 그 12시에 나왔던 그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원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도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제롬 파월 의장이 기본적으로 이코노미 클럽에서 뉴욕엔 이코노미 클럽에서 발표했다 이런 부분 보이면 좋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앞서서도 뭐 저스트 빌로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의 페이퍼입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에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약 30페이지 상당히 긴 페이지가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이 약간 중간의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이 가장 시장에서 뜨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보겠고요. 중요한 단어는 저스트 빌로우 이 단어가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이 단어를 좀 해석해 보면요. 결국 금리가 여전히 그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 즉 제롬 파월이 올해 들어서 금리를 올렸던 이유가 결국 역사적으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좀 만들어놨던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의 어떤 의미를 상당히 좀 의미가 다양하고 있지만 중립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중립금리라는 것은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이 정도 금리가 돼야지 적정금리가 될 거야. 그런 의미인데 일단 제롬 파월 의장은 적정금 즉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립금리보다 약간 낮게 있다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번 12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올리게 되면 중립금리를 넘어선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단어 뜻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 12월 달 그리고 내년에 세 번 즉 올해와 내년까지 4번의 기준금리를 지금보다는 호흡을 좀 조절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일단 미국 증시는 급등으로 상당히 반응을 보이고 있었고요. 따라서 오늘 뭐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미국발 악재는 없어도 말씀드려보겠고 중요한 것은 12월 달 FOMC 때 과연 저스트 빌로우라는 단어처럼 결국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오늘 급등에 의한 피로감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소장님께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좀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거든요. 좀 네. 이러한 영향 좀 받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제롬 파월 의장이라고 그러면은 미국 증시가 급등하다 치고 들어서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일시적으로 좀 해소할 여지가 있다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은행 즉 독립적인 정책 판단의 그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좀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저런 불편하다 그런 심리보다도 이번에 저스트 빌로우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 밑에 문장을 보면요.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며 그런 단어가 썼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눈을 본다기보다 미국 경제의 어떤 트렌드 따라 가겠다. 단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왜 지난 시기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 왜 지금 올리냐. 즉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 경제가 어렵다. 그런 시그널을 계속 준다는 걸 보면 어쨌든 소폭이나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잠깐 좀 트위터를 통해서 좀 팁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트위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이제 발표했죠. 즉,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미국의 국가를 통해서 상당히 인원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만약에 GM이 결국 일자리를 그만큼 많이 이렇게 뺏게 된다면 11.2 빌리언 즉 기본적으로 그동안 감수했던 모든 것들 다시 토해내라 이런 얘기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GM이나 미국의 각 기업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한국은 도와주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만약 너희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동안 지원해줬던 거 모두 다 뺏을 수 있어 이런 어떤 가학이 나왔다는 거 보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색깔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어떤 트위터 속에서도 약간 그 팁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런 발언 때문인지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폭등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주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넷플릭스와 그리고 아마존 6% 넘게 올랐고 빵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세였습니다. 또 어제 이 해외 주식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살펴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이 강한 아마존과 구글은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간밤 증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미국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했었던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오늘 새벽에 그 빵 종목이나 몇몇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시장을 견인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과연 그 시장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가는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의 소위 불협화음 이런 이슈 이후에 결국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그널을 어떻게든 받아들이는 모습 그런 부분들을 일단 시장에서는 좀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보겠고요. 통상 이 종목을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애플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요. 지난주까지는 미국에는 전략가들이 어떤 얘기 했냐면 애플의 주가가 올 10월 달에 233달러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80달러 즉 아직까지 저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정도의 어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정장입니다. 이런 얘기가 했던 것들이 바로 지난주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다시 한번 내용들이 이제는 저점을 통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의 시장의 상승은 즉 기준금리를 당분간 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완화적 기대감에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오늘 판단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요. 며칠 지나고 나서 이것이 시장에 있어서 결국 단기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또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G20 정상회담 관련돼 가지고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인지는 최소한 G20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주에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이번 주 이뤄지게 됩니다. 이 결과를 두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무역 전쟁이 악화되면 중국의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를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세 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수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부실 채권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게 기본이고요. 또 당장 무역 전쟁이 휴전하지 못하면은 이 환율이 7위안을 돌파해서 시장에 패닉이 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충분히 일어나고 있죠. 네. 아시는 것처럼 중국 상하이 지수가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결국 중국의 모든 것들을 결국 미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 그 중국 상하이 지수가 얼마나 급락했는지 좀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올해부터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중국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에 1월 달에 3,50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0월달 같은 경우 2,400선 그리고 최근 들어서 2,600선이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만약 중국 상하이 지수에 매매하고 계신 분이라면 3,500선부터 2,600선까지 급락을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중국 경기의 어떤 자체적인 문제도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중국 통계국이 이런저런 GDP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만 중국 이외 국가들이 전략가들이 바라볼 때는 중국의 통계적인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 그런 어떤 신뢰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즉 우리가 그림자 경제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부의 부채가 예상보다 중국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좀 판단이 일단 중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보겠고요. 또한 그 중국 인민대표 재경위원회 헤드가 어떤 얘기냐면 올해 넘어서 내년도 상당히 중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실은 한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무역전쟁 그런 이슈가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다 보겠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번에 토요일날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담 하게 되는데 자 그때 미국과 중국 만납니다. 과연 그때 무역 관련돼서 제대로 이제 안 되면 결국 다시 한번 언급됐던 즉 어떻게 보면 그 관세를 10%에서 25% 올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격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OECD 데이터인데요. 이게 OECD september 데이터입니다. 즉 OECD가 1년에 2번 정도 글로벌에 있는 20개 국가의 어떤 데이터를 좀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 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september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좀 내려가 보실까요? 여기 보면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인데 중국이 2017년도에 6.9 그리고 내년에 6.7 그리고 내후년 6.4를 보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6.9입니다. 즉 중국이 그동안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중국 발음으로 바오츠라고 그러죠. 7% 성장률인데 7%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충격인 것 같고요. 다만 지난 이 데이터는 september 데이터인데 이번에는 그 몇 초 전 나온, 즉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확정된 데이터로 보면 좋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OECD 데이터 관련돼서 가장 눈에 띄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 몇 개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차이나 먼저 보시죠. 앞에서의 데이터와 september 데이터의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6.6, 그리고 앞서서의 데이터와 다르게 내년에 6.3, 그리고 2020년 6.0인데 중요한 것은 6.6, 6.3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0.1% 하락할 때마다 국내 증시, 한국 증시 상당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중국 경기는 어떻게 해도 충격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골드만삭스의 코멘트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OECD하고 약간 다른 모습 보이겠는데요. OECD는 내년에 6.3% GDP를 보고 있는데 OECD는 내년에 6.1 보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 중국 경제와 관련돼서 각 바라보는 주체의 어떤 데이터가 틀리다는 걸 보면 6.3이 될 수 있고요. 6.2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0 이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결국 무역전쟁에 있어서 충격이 일단 중국이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강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관련돼서 국내 GDP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잠깐 좀 넘어가 보면은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eptember의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여기서 눈에 띄는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대한 코멘트가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작년에는 이 3.1 그리고 올해는 2.7로 보고 있습니다. 즉 3.1에서 2.7을 관련돼서는 올해 주가가 급락했다? 이것은 결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국내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앞서 강조됐던 것처럼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올해는 2.7, 내년 2.8, 즉 앞으로 좋아집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을 좋아진다 해석하기보다 결국 강조됐던 것처럼 중국의 어떤 GDP가 안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GDP도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국내 증시의 급락은 이것을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금리 인상 속도 브레이크 시그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가운데 중국도 무역 전쟁을 악화시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의 경우에는 2011년에 최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세였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가능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대규모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금값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만약에 금을 사야 한다면 자산에 얼마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일단 골드러시라는 얘기가 실은 과거에 나왔죠. 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서부 시절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금이 나오니까 소위 사금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을 찾으러 가는 것을 골드러시라고 지금 화면으로도 모여져 있는 금이 보이겠는데요. 그 당시 골드러시 때 가장 수혜가 누구냐면요. 결국 청바지 파시는 분, 그리고 이 곡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파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골드러시의 의미가 상당히 아직까지 통용하기에는 결국 안전자산이 어렵기 때문에 골드러시로 가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과거에는 골드러시가 있겠지만 지금은 파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원자재를 비롯해서 뭘 사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일단 고민을 가질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골드만삭스가 지금은 금을 살 시기라고 그러는데요. 결국 이런 단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PB들이 금을 사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좀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골드입니다. 즉 온수당 달러가 나오고 있죠. 온수당 4월 달에는 1,300달러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200달러이기 때문에 올 한해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좀 급락 가운데서도 1,300달러에서 1,200달러면 금이 상당히 급등 급락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안전자산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후에 결국 미국 증시가 급등한다면 이것은 결국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골드러시가 나오고 있다는 거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달러인데 즉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금값이 어떻게 보면 8월달 이후에 소폭이나 상승했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통상 달러 인덱스하고 많이 좀 비교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월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9월 중순 이후에 달러가 예상보다 강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가들은 결국 달러 인덱스 즉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결국 달러 강세가 되고 있지만 이후에는 결국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 달러가 약세로 가기 때문에 그 대가로 금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골드러시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고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따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큰 의미가 없다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이런 어떤 금을 살 시기라고 했다는 걸 보면 결국 주식에 있어서 큰 자신감이 없다. 이 정도로 시그널을 해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 이슈 그리고 골드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상황이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폭등했는데 우리 시장 오늘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화상이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요. 네, 잘생긴 얼굴을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아쉽네요. 네. 네. 자,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아주 시장 친화적인 긍정적인 연설이 주요하면서 다우가 모처럼 말이 600포인트가 넘는 폭등을 보였죠. 자,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최악의 상황은 이미 지났다. 그래서 조금만 더 분석만 신중하게 접근하신다면 수익을 내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12월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물론 이제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를 11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12월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이 되겠는데요. 12월에 거는 기대감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12월도 선별적인 상승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호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더 종목 선정에 신중하게 접근해보자. 조금 더 그동안 보수적이었다면 움츠린 어깨를 한번 좀 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그냥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시장의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에 조금 주목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박스권 혼조 국면의 모습을 보일 때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 빠르게 순환매가 두르면서 투자자들 아주 현혹스럽고 당혹스럽게 하죠. 오늘은 예를 들면 반도체가 갔다.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가 갔다. 오늘은 제약주가 갔다가 또 오늘은 지주사가 갔다가 자산주가 갔다가 조선주도 한 번씩 가고요. 그리고 통신주도 한 번씩 가고. 이게 빠르게 순환매를 돌리면서 시장의 그 반응을 체크해보는 그런 현상이 이런 혼조 국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국내 시장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거래 없이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내일입니다. 10월 30일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제롬 파월 의장의 이번 주 이슈 중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 긍정적인 모습을 이제 화답을 해서 끝났고요. 자,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음 달 1일 있을 12월 1일 날 있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 성사 여부 이것이 이제 긍정적으로 내비쳐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폭등을 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의 기대만큼 긍정적으로 화답할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주열 총재가 주도하는 지금 해외 이슈가 너무나 굵직굵직하기 때문에 국내 이슈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등한시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자, 내일입니다. 국내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과연 국내 금리 인상할 수 있냐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금리를 인상하던 인상하지 않던 이것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금통위가 열립니다. 국내 과연 금리를 인상하느냐 여부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국내 시장을 여전히 어떤 혼조된 카오스적인 어떤 박스 컨테이너에 갇혀있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달의 상승장에 대비한 그런 장이 오늘과 내일장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중에서도 최근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은 뚜렷한 이슈가 없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막을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어제 증선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골드만삭스 이 친구들 무차입 공매도를 해가지고요 판결이 났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평소 한 10억 정도의 과태료를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무려 7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상 처음 있는 일이죠. 따라서 이 무차입 공매도를 포함한 이런 법을 어긴 기관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증권당국의 그 의지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공매도 쳤던 종목군들이 숏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최근의 장세 보면 LG생활건강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메디톡스, 그러니까 뚜렷한 어떤 공통점이 없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그래도 강한 반등을 실현하는 것은 이 공매도에 집중됐던 종목군들이 숏커버링 효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진단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한 점이 유가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 참 트럼프 참 대단한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결국은 유가가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지난 2, 4분기 만에 전망했는데 이제는 $50 지키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화됨에 따라 또 중소형주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이 중소형주 하면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한 종목군들이 12월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진단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이슈인데요.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입니다. 업황 전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외신들도 좀 찾아보니까 클라우드 사업으로 앞으로 반도체주들 조금 더 강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올해 그나마 수출 전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다른 산업은 거의 다 무너졌는데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가 지난해 연말부터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정점이 왔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의 실적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소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완성 반도체 업체에서도 D램 투자 규모를 줄이는 등 내년도 경기 하락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산업의 특성상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침체 국면을 보인다면 전체적인 증시 상승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진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향후 전망은 계속해서 여러분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려감입니다. 지난 10월 달에서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면서 전반적으로 11월 달에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폭락 이후에 반등다운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도체 부품주의 대표주자를 할 수 있는 SK 머티리얼스라든지 리노공업,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역시 10%대 이상의 시가총액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10% 이상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반등이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그 가장 큰 원인을 보니까 D램 투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요. 호실적 발표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는 등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그래서 그것이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역시 반도체 산업의 향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들 주가의 향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요, 액면 분할한 이후에 4만 원대 초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거의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에 매수해서 두신다 하더라도 크게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들이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승을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업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는데 이사님께서는 계속 보수적인 전략을 추천을 해주십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최악의 상황은 지났고
선별적인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장에서 여러분에게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12월 달에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11월 11일 날 시작했던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죠.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제가 아주 호황을 맞이하면서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크리스마스 연휴까지 계속해서 쇼핑 시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가 폭등했던 요인 또한 제롬 파월 의장의 친시장적인 발언. 다시 말해서 중립금리에 근접하고 있다. 통화 완화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뉴욕 증시가 폭등을 했죠. 오히려 올해는 한 4번 정도의 금리 인상, 내년에는 한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하는 보도가 지배적이었는데, 제롬 파월의 이번에 연설을 통해서 내년에는 혹시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추가적인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또한 여러분 좌시하시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로 다가오고 있는 G20, 그렇죠?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과 중국 스트롱맨들의 회담 내용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제롬 파월 의장의 발표, 친시장적인 발표 이후에 FOMC 의사록에서도 과연 그것이 입증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꼭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거 뭐죠?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국내 시장이 오늘장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여도 국내 시장은 오전장 강세를 보였다가 오후장에 그냥 꼬리를 내려버리고 마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장은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 힘의 원동력이 저는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이 2원 90전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130원대를 넘어섰다가 1126원 50전으로 마감해 줌으로써 환율 시장이 안정화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내비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인 상승장은 아니기 때문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모두가 다 가는 장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이 서울경제 TV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그 옥석을 가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한번 구성해보자. 시장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입니다. 뭘 사느냐 이거야.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었다. 야, 뭘 사면 좋겠느냐? 꼭 내가 사는 것만 빠지더라. 종합지수는 20포인트, 30포인트, 40포인트 폭등을 해도 내가 사면 빠진다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시장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시장이 상승하면은 같이 상승하고 시장보다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쇼핑 관련주입니다. 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까지는 이 쇼핑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리고 일명 삼바라고 하는 종목의 이제 상장 폐지 결정 여부가 그렇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약과 바이오주들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또 최근 일부 제약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수출이 또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미합품을 통해서 기술 수출의 어떤 그 피해 같은 거, 기술 수출이 취소되는 상황도 겪었기 때문에 이번부터의 계약은 좀 더 완벽함을 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 특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기술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SK그룹의 바이오랜드가 그렇죠.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급등하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또한 제약과 바이오 업종들도 엄청난 하락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는 점 또한 여러분 좌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업종 포트에 꼭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이런 박스권장에서 움직인다는 종목 말씀드렸죠. 어제는 롯데 재고가 오랜만에 아주 8%가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바닥 탈출 신호를 보였네요. 이
제약과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 음식용육과 이 제과업종들 이런 종목군들도 시중 유통 거래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런 장에서 좀 안전 운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눈여겨보셔도 좋은 그런 업종과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나 내년 상반기를 보고 한번 투자할 종목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단연코 권하고 싶은 대북 관련주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북 경협입니다. 이제 많은 것을 실패를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봤는데도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 계속 안 좋다고 그러죠. 그렇다면 마지막 희망은 대북 경협, 남북 경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역시 빠르면 올겨울, 늦어도 내년 봄에는 이루어진다고 본다면 이제 거의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대북 관련 경업주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박스권 혼주 장세에서 카오스적인 장세에서 가장 좋아하는 저가 자산주들, 고가주들이죠. 대부분 몇십만 원 이상 되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역시 테마를 형성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신다면 그렇죠. 본격적인 상승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12월 상승작에서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오늘 내일 통해서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오늘 장세, 오후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바이오주를 포트에 담아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방금 이 삼바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장 폐지 여부가 아주 뜨겁습니다. 12월 안에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 상정돼서 정식으로 이 심의될 전망인데요. 상장 폐지 가능성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투심 흔들린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밑재 본전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사 상장 폐지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악재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인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왜냐?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몰렸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좌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회사 측에서도 강력하게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면 금융당국이 얘기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튼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히려 법원이나 판결이나 행정소송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그리고 많은 회계의 전문가들이 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몰아가기에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마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악의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내비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거래소 기심위에서 이 삼성바이오 상장 폐지 여부를 다룬다고 하죠. 그래서 거래소 기심위에서는 상장 폐지보다는 오히려 거래가 재개되는 상장 유지 쪽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무게비중을 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과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최악의 상황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없고 이것은 시장의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친화적인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 봤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3도에서 한낮엔 9도, 대전 10도, 전주, 대구 13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있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대기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이 예상되고요. 어제와 비교해 황사는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오후 한때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뒤다가 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후가 되면서 점차 흐려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청주 1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다가 흐리겠고요.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상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면서 일요일부터는 비 소식이 잦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